네, 권유경제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권순우 기자 예. 그리고 저랑 같이 또 권유경제 오늘 또 한번 재미난 이야기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 이 구독이나 이런 거를 꼭 눌러주셔야 우리가 힘이 납니다. 맞아요. 구독자 1000명이 안 되면은 우리가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1000명이 된다고 해서 실시간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반이 좀 다져줘야 가끔 또 시황 같은 거는 실시간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좀 실시간을 못 하기 때문에 구독을 꼭 눌러주셔서 1000명을 채워야만 스트리밍이 된다고 강상구 PD가 그랬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구독자가 한 10,000명이 되면 예.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그 대대로 물려줄 주식을 어느 분이 막 하라고 그랬고 얘기를 해가지고 예. 그때 한번 좀 준비를 해보려고요. 저는 구독자가 10,000명이 되면은 네. 이제 어디 가서 좀 창피하진 않으니까 네. 그 제가 알고 있는 네. 훌륭한 전문가분들을 많이 모셔오겠습니다. 아, 10,000명이 되면 뭐 그 전에라도 모셔오겠지만 예. 근데 어떻게 지금 이거 카메라 한 대 가지고 우리 이렇게 열악하게 방송하면서 네. 전문가들을 모시기에 너무 좀 구독자도 몇 명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직은 좀 더 쌓아야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 이 시절을 상당히 그리워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래서 망했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오, 막 유튜브라고 막 그냥 막 얘기하는구나. 막 얘기하면 되나요? 제가 어저께 제가 LG전자 좀 이상하다 그랬죠. 맞아. 그 뭔가 이게 내부재. 진짜 그 기술주의 어떤 버블 뭐 얘기할 때 네. 그거 말고 진짜 그 실질적인 실적을 누가 내고 있냐 그랬더니 주변에서 야 여행을 못 가서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월급쟁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의 분들은 의외로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소비를 좀 더 안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여행을 안 가게 되면은 거의 몇백만 원을 굽는 분들이 꽤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집에 계속 있다 보면은 집을 좀 꾸며야 될 필요성도 좀 생기고 어차피 보는 거 텔레비전밖에 없는데 텔레비전으로라도 좋은 거 보자 이게 생각보다 의외로 수요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찾아보긴 했어요. 이게 월 판매량 이거를 좀 찾아보긴 했는데 보통 분기별로 나와가지고 이게 잘 안 잡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미국이나 이런 데들도 그 내구재에다 보조금을 좀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갖고 맞아요. 이게 3분기가 지금 7, 8, 9잖아요. 근데 7, 8까지만 했을 때 이 9월이 아직 안 잡혔으니까 이게 3분기가 정말 잘 나올까는 이게 리스크가 좀 있긴 하지만 7, 8 나온 거 보면 야 9월달 생각보다 이게 3분기가 좀 괜찮을 수 있다. 그러면은 1년 농사 지을 야. 거를 3분기 내로 끝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들려요. 네. 근데 뭐 그거랑 뭐 어제 주가가 오른 거는 저희 권유경제를 들으신 분들이 아, 진짜로? 권유경제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 그러면 좋은데? 그러면 한 20억 원어치만 사볼까?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 듣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구독자가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금융자산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적어서 그런 건데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오버하고 있나요 지금? 아니, 우리 사람 그러니까 별로 없다고? 예. 주식 투자 자산이 뭐 몇천만 원 이런 분들은 안 보는구나. 우리 채널은. 그러니까 그 얘기도 약간 좀. 우리 뭐 이렇게 한 자릿수로 오르는 종목을 잘 안 보시잖아요 그런 분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게 좋아하는 그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비판을 하는 게 야 니콜라 GM 얘기 나오면서 바로 급등하지 않았냐. 아.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또 오늘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왜? 카카오 게임즈 제가 뭐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 자기의 직접 재산이 갖고 있는 거 10%밖에 안 된다. 카카오. 그리고 이제 시장에 있는 경쟁사들의 밸류에이션보다 그 공모가가 특별히 낮지 않다. 그래서 뭐 그냥 비슷한 수준 이전에 SK 바이오팜과는 확연히 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말할 필요도 별로 없었습니다. 바로 따상 따뜻하게 따블 가서 상한가 가고 오히려 이제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몇 억을 1억을 집어넣어서 6주를 받았는데 이걸 상한가에 던질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 다음날 또 볼 것이냐. 지금 상한가 전량이 몇 주예요? 지금 한 몇천만 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아까 아침에 네. 대기 물량만 3천만 주까지 봤는데 제가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뭐 이런저런 얘기는 제가 이제 다음 그 시간에 에피소드로 이제 준비해 보기로 하고 2,900만 주. 네, 상한가 전량이 2,900만 주예요. 제가 원래 틀리고 나면 장기적으로 라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서로 그럴 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사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이 공모주 시장, IPO 시장 워낙 또 열기가 뜨겁다. 왜 그런지 그런 등등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자 준비를 해서 한번 주말에 한번 좀 많이 좀 말씀드릴 예정이고. 예. 자, 권 기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어떤 얘기입니까? 제가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금호그룹을 되게 오래 취재를 했어요. 금호그룹. 예, 진짜 오래 취재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탐사 보도라 그러면은 네. 뭐 한 달, 뭐 두 달, 뭐 이런 식으로 탐사 보도 하잖아요. 전 이거 4년을 했어요. 금호그룹만. 근데 금호하고는 무슨 인연이 있어요? 악연? 그러니까 악연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금융부에 있을 때 이제 구조조정, 그때 기업 한참. 구조조정 취재를 많이 했었는데 그 사건들이 계속 연결돼서 보다 보니까 지금에 있는 사건의 어떤 시작,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매번 이 취재를 했다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출입 기자다 보니까 그 사건을 계속 눈여겨 보고 있었던 건데, 근데 어쨌든 그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뭔가 사건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를 보통 헤지펀드들은 이벤트 드리븐이라는 투자를 하잖아요. 뭐 이제 큰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사건의 어떤 추이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거. 예를 들면은 M&A가 성립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방식이 보통 이벤트 드리븐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단순히 경제 뉴스로 재밌는 뉴스를 볼 것이냐, 아니면 투자 관점에서 뭔가? 저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나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11일 날 아무래도 무산 선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이제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HDC가 결국은 이제 최종 인수를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파는 쪽에서 파는 쪽에서 너네랑 거래 안 해. 이게 나올 건데, 요거를 왜 11일이라고 전망이 나오냐면은 지금 아시아나항공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게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게 인수가 되면 여기서 HDC가 몇 조의 돈을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게 괜찮을 거다 그래가지고 어떤 신용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메이크업을 그냥 해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지나면 될 거다라고 해주는 게 있는데, 만약에 노딜 선언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의지할 데가 없을 때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신용등급이 떨어졌을 때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유동화증권이나 이게 트리거, 보통 방아쇠라고 얘기하죠. 뭐 신용등급이 얼마 이하로 내려가면은 우리가 상환을 요청할 수 있음.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줄줄이 뻥뻥뻥뻥 터지면은 아시아나항공이 굉장히 버티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그냥 그러니까 금호산업이 매각 주간이긴 해요. 매각 주체가 나 너랑 안 해. 그냥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가 폭락하고 채권 날라가고 이런 상황이 줄줄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민수전을 그만한다는 얘기하고 정부에서 이걸 살리기 위해서 뭔가 지원을 한다는 얘기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똑같이 가야 되겠죠. 예. 그게 안 그러면 그 잠깐만 차이가 있어도 이게 뻥 터질 수가 있거든요. 네, 디폴트로. 예. 그래서 이게 경제장관회의와 어떤 기간산업 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위원회, 이걸 같이 열면서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장 마감 이후에 이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많이 뉴스가 나오고 있고, 이제 노딜 이후에 뭐 산업은행 대응이라든가 현대산업개발 측의 뭐 입장, 왜 이게 노딜이냐, 왜 우리가 포기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또 책임 공방도 얘기 나올 그렇죠. 거고. 예, 그래서 일단은 아까 저 권순 기자는 이제 11일 날 노딜로 얘기를 했고, 이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트리거가 이제 탁 이제 방아쇠가 당겨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 중심으로 이제 지원도 같이 발표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아시아나의 어떤 그 지분 구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바뀌는 건지 그것부터 한번 좀 쭉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분 구조가 일단 바뀌는 거는 여기서 이제 그 다양한 이제 시나리오예요. 근데 사실 뉴스를 미리 전달해 드리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게 구독자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제가 취재하는 방식으로, 취재하는 방식으로 중간 과정에서, 그러니까 취재하는, 그러니까 이럴 때 기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취재를 하는가라는 건데, 그러니까 대충 이제 시나리오를 그리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아무한테나 전화해서 그거 어떻게 돼요? 물어보면 그걸 누가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대충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카드들이 있을 거고, 이 중에 어떤 옵션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 취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 그러니까 이게 딜이 만약에 무산이 된다. 그러면은 일단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전환사채가 있어요. 그게 그 규모가 꽤 큰데, 이 그 전환사채를
돌리는 거죠. 사채를 주식으로. 예, 지분으로 돌리게 되면 한 37%, 한 8천억 되는데 37% 정도 지분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일대주주 되겠네요. 일대주주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걸 만약에 노딜을 그냥 시켜버리면은 지금 회사의 지배권, 아시아나항공의 지배권은 금호 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잘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 산업은행이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면 원래 이걸 바꿔서 가지고 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노딜이 되게 되면은 그때 예고한 대로 사실상 국유화하겠다. 산업은행을 국유화라고 한다면 국유화죠. 그러니까 사실상. 예. 네. 그러면 이걸 전환사채를 해서 일대주주의 권한을 가져가게 될 거고, 그러면은 금호산업의 지분을 가만히 둘 것이냐? 요거는 약간 퀘스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주주이자 그동안의 어떤 경영에 책임이 있는 금호산업의 주식을 감자를 시키고 전환을 할 것이냐,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원래 이제 냅둔 그렇게, 상태에서 전환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그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그 현대산업개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애널리스트들은 뭐 나름 뭐 그냥 이거는 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예. 뭐 추가적인 지원이라든가 뭐 증자 부담이 좀 줄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건설 담당 애널들은 아시아나항공을 싫어하더라고요. 싫어하죠. 예, 그래서 네. 저거를 가지고 오게 됐을 때 향후 코로나19가 악화되고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정상화가 안 되면 그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다. 네. 라는 것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건설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그래서 오히려 딜이 무산될 경우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그리고 큰 돈 들어갈 거 안 들어간다는 차원에서 2,500억 뛰더라도 계약금. 네, 뛰더라도 이게 낫다라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딜 움직임에 따라서 현대산업개발의 주가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노딜이 된다고 해서 현대산업개발이 좋을 거냐 이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이전에 그 이른바 국유화, 근데 국유화는 사실은 아니에요. 국유화라는 건 정부가 지분을 매입하는 건데 이건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거니까 채권단 관리라고 오히려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전에 보면은 국유화 기대감으로 급등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이 좀 나왔었어요. 많이 나왔죠. 예. 근데 이게 그 채권단 관리가 된다고 하는 게 과연 아시아나항공의 호재인가?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최악의 상황은 모면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어떤 그 기대는 약간의 그냥 좀 반등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거 가지고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근데 오히려 산업은행 지분이 이제 그 주식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막대하잖아요. 이른바 달레이션이라는 게 일어나요. 자기 어떤 지분이 희석되는 것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개별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지분이 희석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금호산업의 지분을 감자를 하고 하면은 그나마 지분 희석이 좀 덜 될 거고, 금호산업의 지분을 냅둔 상태에서 하면은 8천억이면 이게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엄청 크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아시아나항공 주주들한테는 그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원래 이제 대주주 감자나 이런 것들을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실 옛날에는 필히 이렇게 했었는데 예, 예. 지난번에 뭐 그 두산그룹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요새는 또 그렇게 안 하는 또 것이 방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약간은 좀 끝까지 어떻게 결정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금호산업 관련해서는 금호산업. 금호산업은 이래저래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금호산업은 원래 이걸 팔아서 거기서 몇천억이라도 좀 받아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네 어떤 자기자본 확충하고 뭐 이런 용도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 있고, 그리고 지배권을 뺏기는 거는 거의 확실하게 된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감자를 당한다, 그러면 몇천억 받을 수 있는 그 지분을 감자를 당하는 거기 때문에 금호산업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결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금호산업은 안 좋고 이제 새 회사는 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시아나항공 상황은 어떤가?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이렇게 미적거리고 있는가? 포기했을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그 저는 현대산업개발 입장이 좀 이해가 가요. 아니 처음에 자기가 사인을 했던 거는 2019년 12월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4분기 실적이 결산이 나오기 전이란 말이죠. 네. 그때만 하더라도 한 2조 5천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한 3천억 원어치는 금호산업 주고 나머지 한 2조 원 정도는 회사에 집어넣어서 자본 확충을 해서 부채 비율을 낮춰서 뭔가 회사를 한번 다시 해보겠다. 이런 시나리오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아시아나항공의 분기 영업이익을 보면은 2분기에 마이너스 1,000억 원, 3분기에 마이너스 451억 원. 진짜 작년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어요. 네. 그러면 결산하고 나면 좀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결산을 하고 나니까 인수계약 체결 이후에 4분기 실적을 보니까 마이너스 4천억이네.
야. 그러니까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야, 니네 이거 숨긴 거 아니야? 뭐 이 생각. 이때부터 이제 셈법이 좀 복잡해지는 거죠. 복잡했죠. 네. 그리고 올해 1분기도 한 2천억 정도 적자가 났어요. 그리고서 그럼 2분기까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2분기에는 흑자가 한 1,100억 원 정도 났어요. 네. 그러니까 야 이거 봐. 이거 사실 계속 안 좋아졌으면은 이게 그럼 이제 안 되는 건가 싶을 수 있는데 갑자기 흑자가 또 났네. 또 났네. 근데 못 믿겠는 거야. 왜? 이 흑자의 대부분은 인건비 절감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회사 못 나오게 하고 월급 안 주고 해서 화물 운송 좀 많이 해가지고 얻은 흑자예요. 무보수로 다 재택근무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그리고 거기다가 뭐 기름값, 비행기 안 띄우니까 기름값 별로 안 들고 유가 떨어졌으니까 이런 거 영향을 미쳤는데 그러면 이게 3분기에도 괜찮을 것이냐? 그렇게 월급 안 주고 직원들을 네. 계속 둘 수는 없잖아요. 아유. 그렇다고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사실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는 야 이게 코로나 상황에 대한 시그널이 2분기를 봐서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3분기 한 번 더 보고 싶다. 라는 욕망이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부채 같은 경우도 2018년 말에 7조 원이었던 부채가 1년이 지난 2019년에 12조 6천억 원으로 5조 6천억이 늘었어요. 그리고 20년 1분기에는 13.2조 원으로 7천억이 더 늘었고. 야, 숫자가 참 무섭네요. 예, 이게 뭐 펑펑펑펑 늘어나니까. 이게 뭐 몇백억, 몇천억도 아니고 몇 조가 이렇게 막 늘어나 버리니까. 예. 부채가. 그러니까 사실 그 2조 넣어갖고 좀 어떻게 해볼라 그런 거였는데 네. 이 부채 규모가 이제 너무나 커졌을 때 야 이거 2조 넣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부채가 13조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예. 2조 원 가지고 이게 뭐 얘기가 되냐. 예, 예.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상황 물론 그게 뭐 회계 IFRS의 뭐 리스 회계 문제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사고는 싶은데 자신감이 없는 거야. 야 이거 샀다가 골로 가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거 진짜 일단 힘들 때 인수하고 좀 그 산업은행에서 또 깎아준다고 하니까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닐까? 이럴 때 한번 해봐야 되는 건가?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뭐 코로나가 그런 어떤 고민의 깊이를 더하게 한 거는 맞고 예. 그에 따라서 부채의 그 규모가 야 7조에서 13조로 그냥 껑충 뛰어버리는 예. 이런 걸 보고 야 이거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여기저기 많이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또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기도 한데 이제 여기서부터 수싸움에 들어가는데 실사를 더 오래 하고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좀 미루고 싶은 좀 더 장부를 좀 보고 상황을 지켜보고 싶은 이 현대산업개발과 이 딜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산업은행과 어떤 금호 여기가 이제 수싸움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네. 그러고서 이 수싸움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그 계약을 파기한 거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2,500억 원이라는 굉장히 큰 돈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로 연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렇게 정몽규 회장한테 그 이동걸 회장, 그러니까 산업은행 회장이 만나자, 만나서 얘기하자. 몇 번 얘기하는데 정몽규 회장이 아유 뭐 굳이 뭐 서류로 하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미적거리다가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고 나서 이제 그 만나는 시점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26일인가? 여기가 26일 지난달 26일 날 둘이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이동걸 회장이 카드를 딱 꺼냅니다. 그 전까지 얘기 안 하다가 1조 5천억 플러스 알파 배 딱 꺼내갖고 보여주는 거죠. 내가 1조 5천억 플러스 알파 해줄 테니까 네. 사가라. 그럼 거기서 정몽규 회장이 안 받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일단 면전에 있는데 빨리 결정하십시오. 근데 거기서 또 그냥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막 통 크게 막 깎아주고 뭐 이런 것도 이게 가능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게 그 코로나 상황이 너무 안 좋았다라는 거는 너무나 명확하고 네. 그리고 산업은행 입장에서 그 아시아나항공을 계속 가져가는 게 이제 국유화 같은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주인 찾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새 주인 찾아주지 않아도 기간 산업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라면은 여기서 정말 매각을 하고 싶은 의지를 이제 보여준 거죠. 야. 그럼 정몽규 회장 입장에서 그 카드를 딱 봤는데 거기서 내가 아이 뭐 저는 싫은데요 이러면은 이 모든 딜 무산의 책임을 현대산업개발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알았단 말이야 정몽규 회장도. 그때 네. 시장에서 소문이 다 났었거든요. 뭔가 할인 카드를 가지고 있다. 그럼 정몽규 회장 거기 빈손으로 갔을 것인가? 네. 뭐 그 온팡 뒤집어 쓰고 카드 딱 보고서 난 그래도 무서운데 이러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만난 그 다음 날
공정거래위원회가 네. 전원회의 결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그룹에 대한 전원회의 결과가 27일 날 나온다는 게 그 당시에 기사가 나오진 않았지만 엠바고 때문에 여기에 업계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은 대부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원회의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는지도 이거는 그 전 7월 말에 했던 전원회의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그 전원회의에서 얘기가 나왔었는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 바로 전날 정몽규 회장이 이동걸 회장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서 그 전에 그 현대산업개발에서 아시아나항공에다가 실사를 더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을 때 네. 그러니까 뭘 더 보겠다는 건데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계속 그런 거잖아요. 야 그렇게 오래 봤으면 됐지 뭘 더 보겠다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HDC가 요구했던 실사 내용 제실사를 내가 뭘 보고 싶다. 이 자료를 아시아나항공이 나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라는 내용이 이제 오늘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뭐 몇 개 있어요. 부채 왜 늘어났냐. 아. 뭐 부채 왜 늘어났냐 뭐 이런 거는 뭐 다들 이렇게 아는 얘기입니다. 딜은 깨져가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는 자, 이제 뒷얘기. 네, 뒷얘기고 그냥 이거는 어떤 기업 이슈에 있었던 그냥 뭐 이야기? 이거는 이제 투자 얘기랑은 또 별개로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그때 HDC가 뭘 요구했냐면은 기내식 거래 관련한 내용이 좀 애매하다. 기내식 거래. 예. 아. 그리고 라임 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 손실 문제가 좀 이상하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자료를 달라. 근데 이거를 아시아나항공에서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라임 자산운용. 예. 하, 참. 그러니까 이게 그 아시아나항공에서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라임에다가 투자했다가 손실 본 거 다 주지 않았냐. 근데 뭘 달라는 거냐. 네.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라임에다가 금호그룹은 투자를 했는가?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 IDT, 에어아시아나, 에어포트, 아시아나 개발, 금호, 속리산, 고속 등이 700억 원을 라임에다 투자를 했어요. 아니 돈도 없는 이런 금호그룹이 뭔 돈 여윳돈이 있어가지고 라임에 700억씩이나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좀 진짜 말 그대로 어느 미디어나 누군가 탐사 보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근데 거기서 투자 시기도 되게 안 좋았을 때요. 2017년에서 19년 한참 금호그룹이 구조조정. 아 그러니까요. 예. 그럴 때인데 이게 사실 그 투자 자체가 잘못됐다 잘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익을 보고 빠진 데도 있고, 그러니까 라임이 크게 뻥 터지기 전에 환매를 해가지고 이익을 본 데도 있고,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계속 들고 있다가 146억 원 손실을 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금호 쪽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요구하니까 자료를 준 거예요. 여긴 이때 투자해갖고 이때 벌었고 얘는 이때 투자해서 환매한 다음에 재투자해서 물렸고 그걸 줬어요. 뭘 더 달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여기서 그냥 손실 본 거면 그럴 수 있다고 치겠는데 2016년에 금호홀딩스가 금호고속을 인수하려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금호홀딩스라는 데는 박삼구 회장의 어떤 개인 회사예요. 박삼구 회장이 주식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금호고속을 인수하려고 그랬을 때 인수금융을 라임이 했어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어려워서 영구채를 발행을 하는데 그 영구채 매입을 라임이 해줬습니다. 라임이 해주고. 그러면 그 전에 금호그룹이 힘들 때 라임이 거기다 인수금융을 해주고 아시아나항공 계열사들이 라임에다가 돈을 넣어주고. 이 거래가 과연 그냥 뭐 라임 뭐 요새 유명하다며 뭐 거기가 투자를 잘한다며 이래서 이렇게 계열사들이 모두 모여서 700억을 투자한 거냐. 아니면 박삼구 회장이라는 개인이 자기의 어떤 주식을 사기 위한 자금을 라임으로부터 받은 다음에 이 거래와 이 거래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대한 뭐 대가나 뭐 그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다시 라임에 투자를 해줬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투자해줬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에서 그 자료를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에서 그렇지. 아니, 우리 회장님이 돈 필요해가지고 계열사들 동원해서 라임에다 투자를 하고 그래서 라임에서 그 돈을 가지고 또 회장님한테 밀어줬습니다. 라는 자료를 줄 수 없잖아요. 설사 그러니까 있다는 게 아니라 설사 있어도 줄 수 없고. 그 회사들 그렇게 했다면은 사실상 그 회장님을 위해서 전 계열사가 다 밀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어떻게 주냐고. 설사 있어도 어떻게 주냐고. 야, 이거는 진짜. 그러면 HDC가 그럼 뻔히 그 상황을 알면서 그 자료를 왜 요구를 하냐고. 뻔히 못 줄 거 알면서. 그럼 여기에서 이제 수싸움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분명 이건 못 줄 거고
이 자료를 요구함으로써 아시아나항공이 정당하게 매도자의 이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딜은 깨진 거다. 그러므로 2,500억에 대한 책임은 그쪽에 있다. 라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게 하나 있는 거고, 라임 얘기는 제가 짧게 드린 거고, 진짜 긴 얘기는 제가 좋아하는, 되게 오랫동안 취재했던 기내식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내식? 예. 야, 이미 너무 긴데. 아니, 근데 잠깐 이제 그 쉬어가자면 사실은 이제 라임이 등장하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재벌의 그 오너들과 그 밑에 재벌의 오너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여러 계열사들이 또 등장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사모펀드 시장이 지금 몇 개 빵빵 터지고 있잖아요. 예, 예. 뭐 사기다, 뭐 불안전 판매다, 뭐다. 옵티머스는 거의 사기고. 예, 예. 뭐 하고 있는데 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관계나 이런 정황들을 이렇게 쫙 이렇게 퍼즐을 엮어가다 보면은 야 정말 이게 완전히 정말 이게 엄청난 좀 그들만의 리그가 예. 여기에 또 이 금호하면 또 산업은행이 다 끼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쭉 엮여지면 산업은행은 금융당국이 껴있고, 당연하죠. 금융당국 위에는 또 정치까지 연결이 좀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의사결정은 이루어진 거니까 여기서 누가 돈을 먹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 지금의 이 사모펀드 사태가 그렇게 단순하게 뭐 내가 뭐 속았네 말았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뭐 그랬으니까 뭐 손실을 보존해 주세요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심각한 뭔가의 어떤 그 거래가 좀 있는 것이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기내식 얘기는 좀 기니까 네. 2부에 한번 해보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사모펀드 얘기 잠깐만 드리면 네. 이제 최근에 좀 이제 사모펀드 계획에 좀 아시는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나온 건데, 사모펀드는 상품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좋은 상품이 있다고 해서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100점 100. 이거 다 사기다. 왜냐면은 그 사람이 얘기했던 그 상품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제도가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돈을 얻다가 이제 뭐 돈을 빼갈 수 없게 한다거나 얘가 여기다 투자한다 그래놓고 저기다 투자를 하거나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어디다 뭐 수탁도 해놓고 뭐 주식은 저기 또 외탁원에다 맡겨놓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신고서도 제대로 내니까 공모펀드는 일단. 예. 그리고 그거는 제도적으로 감시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상품이라는 거를 그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상품이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실행이 될 것이다 정도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사모펀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 저 사람이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냐를 보고서 투자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으면서도 리턴이 좀 있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형님 동생 펀드래 이게 사모펀드. 그치. 대한민국 사모펀드가. 그러니까 형님 동생 펀드가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해야 거예요. 원래. 예. 그러니까 형님 동생 펀드라고 한다면은 불특정 다수의 많은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을 수가 없어.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하면 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다 가서 형님 동생 하면서 이렇게 막 몇천 명을 모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라임에 투자하신 분, 옵티머스에 투자하신 분 중에 라임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의 얼굴을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형님 동생 펀드인데 그러니까 형님을 본 적이 없다. 사모펀드인데 이게 공모펀드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도 있잖아. 그러니까 상품이 아니라, 그러니까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하겠습니다라는 상품을 보는 게 아니고 진짜 저 옵티머스를 하는 사람이 어떤 투자 실력과 누구냐, 이거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형님 동생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사모펀드라는 거에 본질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고, 사모펀드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판매를 규제해야 되는 이유도 그런 이유라는 겁니다. 예. 자, 지금 권순우 기자가 그 아시아나 노딜과 연계된 아시아나 또는 HDC 그다음에 뭐 금호 관련된 상장사들 어떻게 좀 뭐 해야 될 거냐 쉽지 않다 판단이 이런 얘기 해줬고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냥 관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그 관련된 주식들은 관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이제 2부 가고 이제 뭐 말씀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면 예. 미리 이제 제가 한번 그 권순우 기자가 HDC 얘기를 한다길래 제가 살짝 한번 뭐 간단한 얘기예요. 뽑아봤더니 HDC가 이제 건설사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지주회사인데 인적 분할해가지고 역시 지주회사 전환됐는데 그 주주들을
배려하는 주주들을 중시하는 그런 경영 판단 우리가 계속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자 돈은 그래도 야무지게 버는 회사인 것 같은데. 예.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PBR이 0.28배.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기업들 상장사들의 그 어떤 고질적인 디스카운트가 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또 이 HDC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지난 3월달 바닥에서 지금 100% 올랐거든요. 그런데 0.28배.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의 주가가 100%가 올랐는데도 예. PBR이 0.28. 0.3이 안 돼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철저하게 짓눌려져 있다. 그러니까 M&A를 할 수는 있잖아. 예. 어떤 기업이든 당연히 M&A는 뭐 권장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M&A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M&A가 좋은 M&A냐? 향후 그 회사에 또는 주주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M&A냐? 라는 관점에서 제발 좀 그 관점에서만 보자는 거예요. M&A를 하더라도 괜히 뭐 이게 나중에 이제 얘기 나올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우리나라 이제 범현대가에서는 뭐 항공사가 하나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HDC 주주들만 생각하면 아니 돈 잘 버는 HDC가 왜 아시아나항공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환장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속이 끓는 거예요. 여기에 국민연금이 11% 가지고 있어요. PBR 0.3이 안 되는 상황에서 11%를 두고 있는 게 우리의 국민연금이에요. 부글부글 하죠. 야, 아니 돈 잘 벌면 그거 가져가지고 주주하는 극대화 해가지고 이거를 PBR 1, 2, 3으로 만들 생각을 해야지. 왜 그 돈 잘 버는데 엉뚱하게 항공사 인수해가지고 이 수많은 그 소문에 휩싸이고 뭐에 휩싸이고 리스크를 떠안고 산업은행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큰 기업들 이런 거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척지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크게 당합니다. 맞아요. 예, 진짜 우리나라 산업은행이 되게 뒤끝이 강한 조직, 대표적인 조직입니다. PF에다가 또 파이낸스를 많이 하니까. 예. 심지어 이제 HDC는 이제 지주회사이긴 하지만 제가 이거 뭐 쉽게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PER 네이버 가서 보니까 3배야, 3배. 진짜 저평가된 주식이네요. 정말 이게 강 PD님 굉장히 싼데 한번. 그런데 이제 사실 저는 PER 3배, PBR 0.3배. 저는 이제 이 주린이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런 주식을 제가 이제 권하고 싶은데 나중에 이제 구독자가 1만이 되면 그때 제가 왜 이런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제가 분석을 해드릴 텐데 그때 해드릴 거예요? 그때 해야지 그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1만 명 넘어야지 제가 네, 지금까지 권유경제를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하여튼 그러니까 아주 좋은 우량한 기업인 건 맞아요. HDC가. 예. 그 밑에 있는 HDC 현산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데에 그 오너와 경영진 이사회가 아시아나 항공 인수에 그냥 한때 올인했고 지금 몇 달 동안 지금 이거 지금 1년 가까이 지금 이제 막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곧 이제 노딜이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나요? 또 이제 또 어떻게 또 무슨 불똥이 뜰지도 몰라 또 이게요. 예, 진짜로. 건설회사들은 승인, 대표적으로 정부 부처에서 승인을 많이 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산업은행 청와대 찍혀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안 돼 하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심각합니다, 이거. 진짜로. 자. 그런데 결국은 그런 거죠. 자, 명분을 뭐, 계약금이 어쩌고저쩌고 뭐, 왜 우리가 계약금을 뭐 돌려받아야 되냐 막 소송 갈 거잖아. 예. 명분을. 주주를 놓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볼 때 모든 것들이 많이 순리대로 풀릴 수가 있다. 라는 말씀 마치고 2부로 가죠. 예. 2부에 뵙겠습니다.